카를 마르크스, 비운의 혁명가이자 경제학계의 이단아. 1청년 마르크스와 언론인 마르크스. 애덤 스미스는 어린 시절에 불행하게도 심술궂은 집시들에게 납치된 적이 있었다. 다행히 집시들은 그를 몇 시간 데리고 돌아다니다가 그냥 길바닥에 내버리고 도망쳤다. 물론 스미스는 아무 탈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전기 작가는 집시들이 그를 풀어준 이유가 순진하고 멍청해 보였던 그가 훌륭한 집시로 성장할 싹수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쓰고 있다. 이에 빗대어 카를 마르크스가 자본가들에게 납치된 적이 없었던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잘 아시겠지만 그는 훌륭한 자본가로 성장하지 못했다. 더구나 그는 훌륭한 소비자도 못 되었다. 마르크스는 죽는 날까지 빚더미에 허덕였다. 강한 어조와 선동적인 문체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붕괴를 예견했다. 그러나 그에 앞서 그는 자본주의의 운동법칙과 문명의 발전을 지배하는 숨겨진 암호를 철저히 파헤쳐 밝혀냈다. 경제사상사에서 마르크스의 위치를 정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일이다. 오늘날 주류 경제학자들은 부르주아지의 칵테일 파티에서 안주 삼아 마르크스를 입에 올릴 뿐이다. 그러나 아직 수십억 인구가 마르크스주의적이라고 주장하는 정권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어쨌든 마르크스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 진화론을 주장한 박물학자 다윈과 더불어 20세기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살아생전 마르크스는 어떤 명성도 추종자도 없었다. 그와 동시대 인물로 누구보다 팍학다식했던 존 스튜어트 밀조차 그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다. 카를 마르크스는 1818년 5월 5일 프로이센의 라일란트 트리어에서 부르주아 집안의 7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하일리히 마르크스는 트리어에서는 꽤 명성 있는 변호사였는데 포도밭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부자이기도 했다. 어린 시절 마르크스는 그런 아버지를 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고 한다. 마르크스의 어린 시절 친구이자 뒤에 아내가 된 예니는 바로 이웃에 살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폰 베스트팔렌 남작은 어린 마르크스에게는 삼촌과도 같은 사람이었다. 형이 4살에 죽자 마르크스는 뜻하지 않게 집안의 장남이 되면서 어린 여동생들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면서 못살게 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의 여동생들은 누구보다 총명하고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해줬던 마르크스를 잘 따랐다. 마르크스의 학창시절 친구들도 그를 좋아하기는 했지만 짓궂고 냉소적이었던 그를 두려워했다. 평생 마르크스는 상대를 가리지 않고 신랄한 비판과 모욕적인 언사를 스스럼없이 퍼부었다. 그중 유대인에 대한 그의 비판은 가장 악의적이었다. 마르크스의 부모는 둘 다 저명한 랍비의 후손들이었고 삼촌은 트리어 지역을 대표하는 랍비 지도자였다. 아버지 하일리히는 반유대주의 법령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유대인들을 항상 동료 신자라며 따뜻하게 대했다. 하지만 그의 아들 마르크스는 무엇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유대인 조상들을 대놓고 싫어했다. 오히려 그들을 비판하면서 희열을 느끼기까지 했다. 물론 그가 정말 반유대적이었는지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마르크스가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해 악의적인 비판을 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존 스튜어트 밀처럼 마르크스는 합리주의와 낭만주의라고 하는 당대의 주류 사상을 받아들였다. 아버지 하일리히는 아들에게 영국의 경험주의가 가미된 18세기 프랑스 합리주의를 가르치면서 뉴턴, 로크, 그리고 라이프니츠의 신념에 복종하라라고 충고했다. 한편 상당한 교양인이었던 폰 베스트팔렌 남작은 어린 마르크스와 함께 한가로이 숲을 거닐면서 셰익스피어, 호머, 낭만주의자들의 이야기로 그를 매료시켰다. 아이러니하게 마르크스에게 계급제도가 철폐된 공상적 사회주의를 가장 먼저 소개해준 장본인도 바로 뒤에 그의 장인이 되는 폰 베스트팔렌 남작이었다. 아버지 하일리히의 예리하고 명민한 통찰력이 없었다면 마르크스는 아무런 근거도 없었던 유토피아주의자들의 관념을 받아들였을지 모른다. 다행히 그는 유토피아주의자들이 지상 낙원을 꿈꾸던 곳에서 그와 정반대되는 투쟁이라는 치열한 현실을 직시했다. 본대학교 재학 시절 그가 직면했던 가장 큰 투쟁은 자신의 주벽과 낭비벽이었다. 결국 그는 이 투쟁에서 패배했고 아버지 하일리히는 아들 덕분에 항상 호주머니를 털어야 했다. 본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던 마르크스는 자신의 주벽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여러 차례 법률 현장 실습을 쌓기도 했다. 즉 술을 마시고 주사를 부리다 대학 당국에 의해 여러 번 감금되는 조치를 당했던 것이다. 하지만 대학 당국의 감금 조치라는 것이 그렇게 엄격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과 구금시설에서 카드놀이를 하거나 거리낌 없이 대놓고 술을 마셨다.
그러나 이런 일탈 행위가 전혀 무익하지는 않았다. 나중에 그는 자신에게 최초의 정치적 승리를 안겨준 트리어 펍 클럽의 회장으로 선출되는데 그의 이런 탈선이 회장 선출에 상당히 일조했다는 후문이다. 이렇게 본대학교에서 공부는 하지 않고 술독에 빠져 지내는 아들을 보다 못한 아버지 하일리히는 1년 뒤에 아들을 베를린 대학교로 전학시켰다. 본대학교보다 좀 더 조용하고 엄숙한 곳이라 생각한 그는 아들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공부에 전념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의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그 시절에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한 해에 15세기에서 19세기 독일 각지에서 발행된 은하 500달러 이상은 지출하지 않았는데 우리 아들은 어찌 된 게 우리 집이 마치 황금으로 만들어지기라고 한 것처럼 모든 약속과 기대를 저버리고 한 해에 700달러씩 가져다 물 쓰듯이 썼다라고 한탄했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모자랐는지 마르크스는 많은 빚을 졌고 항상 빚쟁이들에게 시달렸다. 베를린에 5년 동안 체류하면서 마르크스는 빚쟁이들을 피해 10번 가까이 이사를 다녔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 못마땅해 했던 것은 낭비병만이 아니었다. 마르크스는 제대로 씻지 않아 항상 꾀죄죄하게 하고 다녔는데 그런 그가 자신처럼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게 하고 다니는 학생들의 수호신을 자처했다. 더구나 항상 술에 쩔어 가무잡잡했던 피부색 때문에 학내에서 무어인 더 무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나중에는 그의 자식들과 가까운 친구들도 그를 그렇게 불렀다. 거무스레한 피부, 길고 윤기 없는 머리를 하고 있던 그는 학생이라기보다는 영락없는 거지였다. 그뿐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이 철학과 법학을 오가며 갈피를 못 잡고 학문적으로 방황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다. 실제로 마르크스가 베를린 대학교 재학 시절 학문적으로 방황한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의 방황은 교실 밖에서 더 심각했다. 마르크스는 베를린 대학교를 졸업하기 몇 해 전부터 거의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미 그는 대학교를 야영장 정도로 생각하는 보헤미안이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는 혼자서 철학을 공부했고 종교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고 특히 헤겔의 철학 체계를 절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청년 헤겔파에 몸담고 있었다. 독일 태생의 철학자 헤겔은 마르크스가 대학교에 들어가기 몇 년 전에 사망한 독일을 대표하는 관념론 철학자로 베를린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쳤다. 마르크스는 헤겔의 방법론을 교묘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수업을 빼먹는 것이 가끔은 세상을 위해 이로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카를 마르크스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증명해 보인 것을 아버지 앞에서는 끝내 증명해 보이지 못했다. 즉, 자신의 방황과 방랑을 아버지에게 납득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마르크스의 아버지 하일리히는 1838년 세상을 떠났다. 마르크스는 생전 아버지와 사사건건 갈등을 빚었음에도 아버지의 사진을 항상 지니고 다닐 만큼 아버지에 대해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해서는 결코 그런 감정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는 어머니를 그저 인색한 돈줄 정도로 여겼을 뿐이었다. 그래서였을까? 마르크스는 어머니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기는커녕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뒷바라지를 마다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마르크스는 그동안 질질 끌었던 학업을 마칠 결심을 한다. 갑작스럽게 대학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든 그는 서둘러 힐압 철학을 주제로 학위 논문을 쓴다. 그런데 그는 논문을 심사가 엄격했던 베를린 대학교에 제출하는 대신 학생들 사이에서 학위 제조 공장으로 유명했던 예나 대학교에 제출한다. 6주 과정의 통신 강좌도 이보다는 어려울 것이다. 여하튼 며칠 뒤에 예나 대학교는 그의 논문 심사를 통과시키고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마르크스가 예나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은 1841년 봄으로 그의 나이 23때였다. 논문 제목은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 자연철학의 차이였다. 언론인 마르크스. 박사 학위를 취득한 마르크스는 진보적인 성향의 중산층을 겨냥해 1842년 1월에 창간된 라인신문에 글을 기고하기 시작해 같은 해 10월 편집장의 자리에 오른다.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는 당시에 공산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좀 더 급진적인 저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사를 많이 실었다. 억압적이던 프로이센 정부는 언론 비평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검열했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기사 때문에 항상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관리들과 씨름을 해야 했다. 한 번은 독일어로 번역된 이탈리아 시인 단테의 신곡을 광고하는 것조차 금지하기도 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프로이센에서 신성한 것을 희극, 즉 코미디의 소재로 삼는 것을 신성모독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신곡의 제목에 들어가 있는 코미디라는 단어를 걸고 넘어진 것이다. 라인신문 재직 시절 마르크스를 줄곧 옆에서 지켜봤던 한 사람은 젊고 패기 넘치는 편집자였던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트리어 출신의 카를 마르크스는 24살의 정열적인 청년으로 짙은 검은색 머리칼이 뺨, 코, 귀, 어깨 할 것 없이 어지럽게 뒤덮고 있다. 무엇보다 그는 오만하고 성미 급하고 열정적이며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동시에 매우 성실하고 아는 것이 많으며 더구나 유대인 특유의 통찰력으로 청년 해결파의 모든 명제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뛰어난 변칙론자였다. 그리고 그때 이미 경제학 연구에 빠져있던 그는 공산주의자로의 전향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르크스의 지도하에서 갓 창간된 신문은 당국의 검열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통해 자기 색깔을 내기 시작했다. 프로이센 정부는 마르크스의 거침없는 사회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신문사에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즉, 신문사가 문을 닫든지 아니면 마르크스가 자기 발로 걸어나가든지. 이에 마르크스는 과감히 신문사를 그만둔다. 물론 이와 동시에 라인 신문도 1843년 3월에 정식으로 폐간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기는 했지만 대신 마르크스는 어린 시절 이웃에 살았던 4살 연상의 예니와 결혼한다. 그녀의 친척들은 프로이센 귀족 집안 출신인 그녀가 미치는 결혼을 했다고 수군댔다. 그러나 앞으로 그녀가 얼마나 더 미치는 삶을 살지 그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리고 바로 두 사람은 파리로 옮겨간다. 그곳에서 마르크스는 독일 태생의 사상가이자 저널리스트였던 아놀드 르게와 함께 정치평론지 톡불련보를 창간하고 편집을 맡으며 공산주의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고 다른 젊고 거만한 급진주의자들과 어울려 지냈다. 독일 시인이자 혁명적 저널리스트였던 하일리히 하이네는 이들을 가리켜 신을 자처하는 무신론자들의 무리라고 불렀다. 그러나 톡불련보는 창간호만 출간한 채 바로 폐간됐다. 이유는 마르크스를 비롯해 그가 파리에서 새롭게 사귄 공산주의자들과 아놀드 르게 사이에서 일어난 사소한 불화 때문이었다. 르게는 이에 분풀이라도 하듯 이들 무신론자 무리를 다음과 같이 경멸했다. 그들은 사람들을 해방시키고자 하지만 현재 그들은 재산, 특히 돈에만 눈이 멀어 있다. 그들은 프롤레타리아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는 미명 아래 이런 비참함을 일반화하고 모든 인간이 그것을 똑같이 짊어지게 할 수도 있는 조직을 만들 꿈에 부풀어 있다. 물론 마르크스의 평생지기 엥겔스도 이 무리에 끼어 있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생활과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다. 부유한 공장주의 아들이었던 엥겔스는 이중 생활을 했다. 낮에는 아버지의 사업을 거들며 상당한 봉급을 받는 자본가로 살았고 밤에는 몰래 해겔과 공산주의 문헌을 탐독했다. 비록 그가 독일 태생이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방직 공장을 운영하면서 영국에 몇 년간 체류한 적도 있었다. 맨체스터에서 얼마 동안 지낸 후 그는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황을 낱낱이 파헤친 영국 노동계급의 상황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자신의 봉급을 빈민들에게 나눠줬다거나 자신의 부르주아 습성을 버리거나 했던 것은 아니다. 사실 그는 이런 이중생활에 정신적 혼란을 느끼지는 않은 것 같다. 오히려 그는 여우 사냥을 하고 쉐리를 마시고 펜싱을 하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았다. 그는 최고급 샴페인을 즐기며 거리낌 없이 프롤레타리아를 위해 건배를 올리는 사람이었다. 그뿐 아니라 여자를 좋아했다. 여우를 쫓지 않을 때면 영락없이 그는 여자들 꽁무니를 쫓아다녔다. 그는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다. 내게 5천 프랑만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몸이 산산이 조각날 때까지 여자들과 놀아날 텐데. 프랑스 여자 없는 인생은 살 가치도 없어 성찰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한 소크라테스의 명언에서 한 차원 더 발전한 말이라 하겠다. 1840년대에 마르크스는 세상을 바꿀 이데올로기를 만들기 시작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의 이데올로기에 동조한 것은 아니었다. 프로이센 정부는 그에게 반역죄를 씌웠다. 그리고 1년 뒤에 프랑스는 마르크스에게 추방령을 내렸다. 결국 그는 1845년 2월 벨기에 브뤼셀로 향했다. 마르크스와 그의 가족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럽 국가들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왜 프로이센 정부는 마르크스에게 반역죄를 씌웠고 또 프랑스는 그것에 동조해 그를 추방했을까? 1840년대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연구를 위한 역사적 철학적 토대를 수립했다. 그렇다면 그가 자본주의 연구를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자본주의 토대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으며 대중이 곧 혁명을 일으켜 자본가들을 몰아내리라는 것이었다. 카를 마르크스 이 유물주의 역사가 마르크스의 철학과 역사는 해겔의 용어를 빌리고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차용하지는 않았다. 즉 해겔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것의 순서를 달리했다.
그가 어떻게 순서를 달리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정신적 지주였던 헤겔의 가르침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헤겔은 철학이란 이념의 전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다고 가르쳤다. 역사란 인간의 정신과 이념의 산물이다. 물질 세계, 즉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물질, 그리고 사회의 제도는 이런 이념의 길을 따른다. 독일의 사회학자 베버 역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이와 비슷한 논지를 폈다. 즉,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등장이 자본주의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신에 대한 믿음이 경제 제도의 변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헤겔의 이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헤겔에 따르면 우리는 당대의 지배적인 민족주의를 통해 역사의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 즉 이집트, 그리스, 로마 등등 헤겔은 공고한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프로이센이 이제 그 뒤를 이을 차례라고 생각했다. 마르크스는 헤겔의 관념론을 거부했다. 독일 철학자 포이어바흐를 따라 마르크스는 역사에서 물질의 힘에 주목했다. 포이어바흐의 기독교의 본질에 따르면 신은 단지 인간의 욕망, 필요, 그리고 속성의 투사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 같은 말이지만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는 것이다. 실존적 존재인 인간이 신이라는 관념을 만들어냈다. 포이어바흐의 영향을 받은 마르크스는 뒤에 종교를 민중의 아편으로 선언하기에 이른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열망을 신과 내세에 투영하는 한 그들은 현실 세계의 물적 조건 머티리얼, 컨디션과 불의 인저스티스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 마르크스는 청년 헤겔파라기보다는 헤겔학파의 낙제생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헤겔의 주요 방법론이었던 변증법을 그대로 수용했다. 헤겔은 역사는 실제와 마찬가지로 평탄하고 점진적인 패턴을 따르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역사가 일련의 독립적인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다. 모든 관념은 자신의 대립물을 포함한다. 철학자들은 헤겔의 변증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즉, 모든 태제 또는 관념은 그것의 반태제와 한 쌍을 이룬다. 그리고 이들 관념 사이의 대립 갈등이 진태제, 다시 말해 새로운 태제를 만들어낸다. 새로운 태제는 다시 자신의 반태제와 대립한다. 이렇게 세계는 태제정, 반태제반, 종합태제합의 끊임없는 연속이다. 역사는 그 자체로 결코 반복되지 않는다. 오직 말 많은 역사가들만이 자신의 말을 되풀이할 뿐이다. 변증법적 방법과 모든 경제 현상을 불변적인 인과관계로 간주하는 뉴턴적 경제학 접근 방법을 비교해보자. 헤겔의 변증법적 관점에서 오직 불변적인 것은 변화 그 자체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불변적인 것이다. 마르크스는 변증법적 방법과 유물론을 결합했다. 뒤에 엥겔스는 이것을 변증법적 유물론 또는 역사유물론이라 이름 붙였다. 헤겔의 머리가 구름 너머 저편에 있었다면 마르크스는 코를 땅에 박고 문지르고 싶어 했다. 마르크스는 역사는 땅에 뿌리를 박고 있다고 말했다. 종교, 윤리 또는 민족주의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창밖을 내다봐라. 인간이 한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발버둥 치고 있는지 똑똑히 보라. 인간 없는 역사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빵 없이 인간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최초의 역사적 행위는 이런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을 생산하는 것이다. 관념론적 역사가들은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마법의 나라 오즈의 역사나 써댈지 모른다. 마르크스는 역사가 노예제 사회에서 봉건제,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로 나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역사적 경로는 하늘에 떠있는 별들이나 어떤 불변적인 법칙의 사이에 나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 놓여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인간과 생산수단의 관계 생산 양식 또는 생산제 관계에 놓여 있다. 각각의 생산 양식은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을 만들어낸다. 각각의 시대는 지배 계급이 수익을 수취해가는 특별한 방식으로 특징지어진다. 로마 시대에는 노예를 소유한 자가 노예가 생산한 것에 대해 소유권을 가졌다. 봉건제 시대에는 영주가 농노가 생산한 것에 대해 소유권을 가졌고 자본주의 시대에는 공장 및 토지의 소유자가 임금 노동자가 생산한 것에 대해 소유권을 가졌다. 이처럼 지배 계급의 생존은 피지배 계급의 노동에 달려있다. 그런데 이것이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높여줄까? 그렇지 않다. 노동자들은 지배 계급과 협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배 계급이 생산수단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구슬을 챙겨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없다. 그것은 자신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사이에 상호 의존이 생겨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 계급은 마치 노동자들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
오히려 노동자들이 지배 계급에게 애달복걸하는 것처럼 보인다. 만일 이런 위장 전략이 성공할 경우 지배 계급은 피지배 계급에 대한 자신들의 지배력을 확장할 수 있다. 지배 계급은 어떻게 자신들의 지위를 보장할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 해겔의 관심사였던 윤리, 민족주의 관념이 끼어든다. 지배 계급은 신념, 법, 문화, 종교, 도덕, 애사심을 조장해 생산 과정을 지탱한다. 애사심이 강한 노동자는 신바람 나게 일할 것이고 일과 시간에 농땡이를 부리며 생산수단의 소유자를 기만하지 않는다. 오늘날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자들과 양조업자들은 미국을 마치 지상 낙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루 동안 충분히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아메리칸 드림은 야구와 핫도그, 애플파이와 쉐보레 자동차 같은 것과 동일시된다. 미국에서 쉐보레는 사실상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오이디푸스적인 아메리칸 드림은 아버지의 자동차에 대한 욕망도 포함하는 것일까? 윤리적, 법적 체계는 우리가 이를 게을리할 경우 죄의식을 갖도록 가르친다. 그런데 왜 생산수단의 소유자는 우리가 피땀 흘려 생산한 이윤을 수취할 권리를 가질까? 우리는 그가 재산, 즉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윤리적, 법적 체계를 수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마르크스의 의문은 이것에서 시작한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사적 소유 제도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지배 계급은 대중을 현혹한다. 예를 들어 미국인들에게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고 BMW를 구매하는 꿈을 꾸도록 한 것은 바로 유인 서제스천과 설득 퍼스웨이전의 힘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개인들은 이런 꿈을 외부의 유인과 설득의 힘이 아닌 자기 자신의 고유한 것으로 생각하고 따라서 그것들을 내면화하거나 주관화한다. 다시 말해 그것을 외부에서 주입된 의식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런 기존 지배 관계의 유지에 관여하는 관념, 법, 윤리를 상부구조 슈퍼스트럭처라 불렀다. 마르크스는 정치 경제학 비판 요강 서문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물질적 생활의 생산 양식이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지적 생활을 조건 짓는다. 인간의 의식이 그들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사회적 존재가 그들의 의식을 결정한다. 농노는 영주에게 허리를 굽혀 충성을 맹세한다. 단순 기능공들은 높은 긍지를 갖고 숙련된 장인을 섬긴다. 임금 노동자들은 높은 임금을 받거나 승진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한다. 이들은 모두 주어진 지배 체제 내에서 힘들게 일하며 더 나은 삶을 추구한다. 마르크스는 지배 계급이 상부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모여 공모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생산수단의 소유자들도 그들의 종교를 수단이 아닌 진심으로 믿고 섬길 수 있다. 상부구조는 생산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생산 과정이 사람들의 인식을 왜곡하고 틀 지우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인간은 자신의 역사를 창조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는 못한다. 즉, 인간은 자신이 직접 선택한 환경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주어진 환경에서 역사를 창조한다. 모든 앞선 세대의 전통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악몽처럼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뒤에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마르크스와 자신이 간혹 생산 토대과 상부구조의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관념도 때에 따라서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놓았다. 만일 윤리와 문화가 자동적으로 발생해 기존의 계급체제를 떠받친다면 왜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의 서문에서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선언했을까? 누군가가 왜 투쟁을 해야 한단 말인가? 누군가가 처음 투쟁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생산수단의 소유자들은 단지 노동자들의 고열을 짜낼 뿐이고 통일교도들이 교주가 외부 행사의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항상 몰려나와 꽃을 던지며 환호하고 축복하는 것처럼 노동자들이 자신의 고열을 짜내 바치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여길 수도 있지 않은가? 통일교 교도들과 노동자들이 이런 행동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는 한 경제는 알아서 굴러갈 것이고 따라서 생산수단 소유자들의 통장에는 이윤이 쌓여갈 것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생산 과정의 기술이 바뀌면 기존의 생산 과정에 일대 변화가 일어난다. 새로운 생산 기술이나 방법은 토지, 노동, 그리고 자본의 양과 질을 바꾼다. 발견, 발명, 교육, 인구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물질적 생산력은 동적 다이내믹이다. 이렇게 새로운 생산력이 더해지면서 오래된 생산 과정은 폐기된다. 예를 들어 노예제는 토지 대비 노동자의 비율이 높을 때 이윤을 생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트랙터나 수확기의 생산성이 노예보다 더 효율적이거나 노동자 인구가 상승하면 노예제는 이윤을 많이 낳지 못할 것이다. 즉,
미래의 생산력은 새로운 생산 과정에 달려있다. 그러나 정치, 윤리, 그리고 법 제도 전반은 낡은 방법에 의존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즉, 생산력이 발전한다고 해서 이런 제도들이 발맞춰 신속하게 바뀌지는 않는다. 산업혁명 이후에도 성직자들은 여전히 노예 제도가 신의 왕국으로 가는 첩경이라고 설교했다. 이것은 성직자들의 마음과 중세 성당의 대리석에 새겨진 영원 불멸의 진리였다. 여기에서 엿볼 수 있듯이 상부구조는 정적이다. 오래된 지배 계급이 낡은 관념을 틀어지고 새로운 경제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역동적인 역사 과정을 방해할 때 투쟁이 일어난다. 마르크스는 수동 재분기가 중세 영주를 낳았고 증기 재분기가 산업자본가를 탄생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세 영주는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자본가들과 대립한다. 뒤에 길드 장인들은 공장 소유자와 대립한다. 용맹한 원탁의 기사 랜슬럿 경과 갈라하드의 이야기는 잊어버리자. 뾰족한 병기를 들고 벌이는 유혈투쟁은 중세의 기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주와 상업 세력들 사이에서 대규모로 일어난다. 지배 계급은 토지, 노동, 자본 또는 기술이 변할 때마다 위협에 직면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철학이 영원한 진리라고 부르짖지만 그런 사상 누각에서 언제 곤두박질 칠지 모른다. 역사는 모든 것을 갈아엎는다. 어제 왕의 목을 졸랐던 자가 오늘 도리어 목이 잘려나갈 수도 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옛날 옛적에 한 파수병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신앙심하면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영주에게 홍수가 일어났으니 얼른 피하라고 보고했다. 영주는 평소에 돈독한 신앙심에 기대어 신께 구원을 빌고자 서둘러 성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마냥 살려달라고 기도를 올렸다. 그러는 사이 물은 성당의 계단 끝까지 차올랐다. 그때 성당을 지나치던 배에 타고 있던 한 농노가 계단까지 노를 저으며 영주에게 얼른 타라고 재촉했다. 하지만 영주는 고사했다. 고맙지만 괜찮네. 나는 신과 정의를 믿네. 신이 나를 구해줄 걸세. 물은 계속 불어올랐고 영주는 물에 젖지 않기 위해 설교단으로 올라갔다. 이번에는 근처를 지나던 모터보트 한 척이 설교단 위에서 바동거리고 있는 영주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운전사가 영주를 보고 소리쳤다.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마시고 이쪽으로 뛰세요. 고귀하고 고매한 영주는 이번에도 고사했다. 걱정하지 말게. 나는 신을 믿네. 그가 나를 구해줄 걸세. 그 시끄러운 기계나 어서 치우게. 이제 물은 차오를 대로 차올라 성당까지 삼켜버릴 기세였다. 영주는 성당 꼭대기에 십자가가 달려있는 첨탑을 부여잡은 채 거친 물살에 쓸려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이때 헬리콥터 한 대가 날아오더니 조종사가 이렇게 외쳤다. 영주님, 제발 부탁입니다. 이 사다리를 잡으세요. 영주는 다시 이렇게 대답했다. 걱정하지 말게. 나는 신을 믿네. 그가 나를 구해줄 걸세.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은 첨탑까지도 집어삼켰고 영주는 끝내 익사하고 말았다. 천국에 간 영주, 다행히 착한 영주였던 모양이다는 신을 만났다. 영주는 하소연하듯 이렇게 말했다. 신이시여, 저는 평생을 당신만을 믿었습니다. 저는 사제가 제게 해준 모든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의심해 기계에 의탁할 때에도 저는 당신이 저를 구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자 신이 호통을 치듯 이렇게 말했다. 멍청한 놈. 너에게 놓쳤는 배, 모터보트, 헬리콥터를 보낸 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역사 유물론의 흐름을 거부하는 자는 그것에 빠져 익사하고 만다. 마르크스는 그 흐름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사회의 물질적 생산 재력은 어떤 발전 단계에서 기존의 생산재 관계와 대립하게 된다. 이런 관계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다. 이때 사회혁명의 시기가 도래한다. 경제적 토대의 변화와 더불어 거대한 상부구조 전체가 다소 빠르게 변한다. 그런 변화를 고찰함에 있어서 토대와 상부구조, 즉 엄밀한 자연과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제적 생산재 조건의 물질적 변화와 법적, 정치적, 종교적, 예술적 또는 철학적 변화, 간단히 말해 인간이 이런 갈등에 대해 의식적으로 되고 끝까지 결판을 내야 하는 이데올로기 형식들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마르크스의 논리대로라면 자본주의는 계급 제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혁명은 불가피하고 노동자 계급의 승리 또한 자명한 것이 된다. 마르크스는 자신의 역작인 자본론 제1권 제1판 서문에서 이것을 불가피한 결과를 향해 필연성을 가지고 작용하는 경향들이라고 묘사했다. 오직 무계급 사회만이 혁명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그런 무계급 사회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런 사회에서 부패한 자본가들은 궁극적으로 절멸할 것이다. 수세기에 걸쳐 유지되어 왔던 수탈에서 벗어나 노동자들은 마침내 자유를 얻을 것이다.
만일 자본주의가 필연성에 의해 몰락하고 사회주의가 도래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역으로 추산해 본다면 자본주의가 도래한 것은 봉건주의가 몰락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본다면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꼭 거쳐야 하는 불가피한 단계가 아닐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본주의는 그다지 불필요한 살육자 또는 인류에게 닥친 불행이 아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사악한 인간에 의해 악의적으로 고안된 체제로 묘사하는 비과학적 낭만주의자들을 비판했다. 사실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에게 몇 가지 그럴듯한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특히 그는 자본주의가 인간이 봉건제의 열악한 물질적 상황과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이런 인식 때문이었을까?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다. 부르주아지는 모든 생산수단의 급속한 발전, 통신수단의 손쉬운 활용을 통해 가장 미개한 사회를 포함해 모든 나라를 문명화시킨다. 부르주아지의 값싼 상품은 중국의 만리장성을 무너뜨리고 외국인에 대해 뿌리 깊은 증오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미개인들을 강제로 굴복시키는 대포와 같다. 부르주아지는 100년 남짓하는 지배기간 동안 이전의 모든 세대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생산력을 창출했다. 비록 마르크스가 부르주아지를 비판하기는 했지만 그가 더 가혹하게 비판했던 대상은 자신과 생각이나 견해가 달랐던 동료 사회주의자들이었다. 애당초 타협이나 협력과는 거리가 멀었던 마르크스는 자신의 절친한 친구들에게조차 독서를 퍼부었다. 마르크스가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면 녹색당에 대해서도 똑같은 증오를 보이며 당원들을 향해 친환경 식품이나 배불리 처먹으라며 독서를 내뱉었을지도 모른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인구의 상당 부분을 무료한 농촌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썼다. 그는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역사책을 펼쳐놓고 전산업사회가 얼마나 비참했었는지 똑똑히 보라고 타일렀을 것이다. 나아가 마르크스는 프랑스의 공상적 사회주의자 푸르동의 곤궁의 철학에 대해 철학의 빈곤이란 책을 써서 신랄하게 비판했다. 지적인 사람은 역사의 재단계들을 지우거나 리콜하려 하지 않으며 그것을 고치기 위해 신의 작은 공장, 즉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 하지는 않는다. 마르크스도 인정했듯이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의 필수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생산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고 생산보다는 분배를 더 강조하는 사회주의에 자리를 내준다. 그런데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논리대로라면 이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 봉건 영주나 차를 무너뜨리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때문에 마르크스는 러시아에서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독일에서조차 곧 혁명이 일어나리라고는 내다보지 않았다. 당시 독일은 남성 노동력의 4%만이 공장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다. 대신 그는 당시 가장 앞선 자본주의 사회였던 영국과 프랑스에서 혁명의 불꽃이 가장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프랑스는 독일에 공산주의 혁명이 무르익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신호를 보낼 것이다. 내부 조건이 충분히 성숙했을 때 프랑스의 암탉이 울어줌으로써 독일 부활의 아침을 환하게 밝혀줄 것이다. 이상으로 카를 마르크스 이유물주의 역사가이었습니다. 카를 마르크스 3자본과 자본주의의 몰락. 마르크스는 거드름 피우며 닭이 울기만을 기다리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자본주의 해부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론을 묵묵히 써내려갔다. 1850년대 마르크스는 런던에 있는 영국 박물관 서고의 경제학 서적들을 뒤지면서 그곳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의 가족은 그가 프롤레타리아의 고통을 추상적으로 분석하는 사이에 실제로 줄인 배를 움켜잡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다. 마르크스의 가족은 런던 빈민가의 허름한 아파트에서 살았다. 마르크스를 몰래 염탐했던 한 비밀경찰이 쓴 보고서에는 당시 그의 가족이 얼마나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마르크스의 집에 들어가니 석탄 연기와 담배 연기 때문에 방안이 잘 보이지 않았다. 마치 깜깜한 동굴에 들어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방안은 지저분했고 온통 먼지투성이었으며 어디 한 군데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을 데가 없었다. 마침 의자 하나가 보였는데 한쪽 다리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다소 온전해 보이는 다른 의자는 아이들이 기어 올라가 뛰어놀면서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 마르크스에 대해 이렇게 보고했다. 그는 매우 어수선하고 냉소적인 성격인 데다가 손님을 접대할 줄 모른다. 꼭 집시처럼 생활한다. 제대로 씻지도 않고 옷을 단정히 입지 않으며
속옷도 잘 갈아입지 않는다. 가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종일 빈둥거리며 놀기도 하지만 일을 하기 시작하면 밤낮 가리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한다. 부인 예니는 비록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이런 비참한 생활에 별다른 불평 없이 잘 지내고 있다. 마르크스는 런던에서 5년 동안 어렵게 살면서 3명의 자식을 각각 폐렴, 기관지염, 그리고 결핵으로 잃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비참했던 것은 돈이 없어서 세 자식을 묻을 관 하나 제대로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애니는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비록 마르크스가 다른 사람들에게 살갑게 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도 아비인지라 자식들에 대해서는 남다른 부정을 갖고 있었다. 자식들의 죽음에 대해 그 역시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진정 훌륭한 사람은 자연 그리고 세상과 많은 관계를 맺고 있고 많은 관심 대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손실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 면에서 나는 훌륭한 사람 축에 끼지 못하는 듯하다. 자식들의 죽음으로 내 가슴과 머리는 산산이 부서져 내렸으며 아직도 자식들의 죽음이 믿어지지 않는다. 물론 마르크스는 자신의 공경을 부르주아지 탓으로 돌렸고 자신의 가족이 겪은 비극과 종기를 포함해 자신이 앓았던 병고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별렀다. 마르크스는 좀처럼 자기 자신을 탓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자식의 죽음에 대해 그는 분명히 자신을 탓해야 했다. 마르크스는 한 집안의 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 살림에 대해서는 유아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즉,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수수방관했던 것이다. 어떤 사람은 유아를 한편으로는 항상 응석빠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책임한 존재라고 정의한 적이 있다. 예니의 어머니가 죽으면서 남긴 상속 재산과 앵겔스의 생활비 지원, 그리고 뉴욕 데일리 트리뷴에 정기적으로 원고를 기고하면서 받은 원고료 등을 합하면 마르크스의 수입은 당시 중하층 가정의 수입과 비슷했다. 그들이 런던에서 가장 궁핍하게 지낼 때조차 수입은 비숙련 노동자들의 그것보다 3배 가까이 더 많았다.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 추방당한 한 급진적 독일 시인은 그 정도의 수입이면 맛있는 비프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망명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쓰고 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자신의 수입을 가족을 부양하는 데 쓰지 않고 정치 관련 잡지들을 구독하고 아이들의 피아노, 음악, 그리고 댄싱 레슨에 허비했다. 그럼 예니는 어땠을까? 혁명가의 아내였던 그녀조차 돈을 아껴 쓰기보다는 폰 베스트팔렌 남작 부인이라는 문구가 박힌 고급 편지지를 사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마르크스가 1850년과 1851년에 집보다 영국 박물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는 경제학과 관련한 책들은 가능한 한 거의 빼놓지 않고 읽었다. 물론 무작정 읽는 데만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니다. 몇 달에 걸쳐 그는 그중 대략 80명의 저술가가 쓴 저술들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장문의 문장들을 선별해 따로 노트들을 작성해 나갔다. 프리드리 엥겔스는 친구인 마르크스에게 작업 속도를 높이라고 성화였지만 마르크스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작업을 무사태평하게 진행했다. 또한 마르크스는 자신이 의도한 대로 자본론을 출간해줄 출판업자를 찾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엥겔스는 이 완고한 공산주의자에게 이렇게 훈계했다. 이번에는 조금 상업적 마인드를 보여주게. 카를 마르크스가 몇 번의 병치레를 하면서 자신의 정치경제학 비판 연구, 저술, 편집을 끝냈을 때 달력은 1867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자본론 제1권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나머지 3권은 그의 사후에 엥겔스의 편집으로 정식 출간될 수 있었다. 마르크스의 필생의 업적인 자본론이 어떤 책인지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물론 그것이 자본주의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비판을 위해 썼다는 것은 분명하다. 사실 어떤 사람은 자본론을 정의하기 위해 로제 유이어 분류사전의 한 페이지를 택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미사여구나 수식 어구를 갖다 붙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 자본론은 1500권이 넘는 참고문헌에 2500페이지에 달하는 인용문을 담고 있는 방대한 저술이다. 문학적 표현이 두드러진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의 명철한 논리가 빛을 발하는 부분도 있다. 한편 너무 전문적이고 불필요하고 그리고 지루한 부분도 있어서 미국 태생의 작가 트루먼 커포티가 같은 미국 태생의 작가 잭 케루악에게 가했던 비판이 떠오른다. 이건 저술도 아냐, 그냥 남의 글을 타이핑해 놓은 거지. 여기에서는 자본론을 다음 3단계로 나눠 살펴보자. 첫째,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르크스의 노동착취론을 살펴보자. 둘째, 불가피하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자본주의의 운동 법칙을 살펴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의 심리적 비용에 대해 알아보자. 마르크스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횡포한 자본주의 기업을 꼬집거나 완전하고 애덤 스미스적인 자유 경쟁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가 한때 해결주의자였음을 기억하자. 그는 가장 이상적인 자본주의 형태조차 결국에는 붕괴하고 만다는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보여주고 싶어 했다. 우선 그는 자본주의 해부에 앞서 다소 무뎌진 철진한 도구를 꺼내 갈고 닦기 시작한다. 애덤 스미스, 그리고 특히 데이비드 리카도처럼 마르크스는 상품의 가치가 그것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입증한다. 기계는 쇠조각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과거의 노동일 뿐이다. 제작하는 데 10시간이 걸리는 스테레오는 5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스테레오보다 2배 더 가치가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노동이 착취되지 않는다면 이윤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단순한 3단 논법을 전개해 볼 수 있다. 1. 상품의 가치 즉 가격은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 2. 노동자는 자신이 상품 생산에 기여한 만큼의 가치 즉 임금을 받는다. 3. 따라서 이 상품의 가치는 노동자가 받는 임금과 동등하다. 그러나 상품의 가치와 달리 상품의 판매 가격은 노동자들에게 분할되지 않는다. 상품의 소유자가 그 가격의 일부, 즉 자신의 이윤을 가져간다. 보이지 않는 손 따위는 있자. 오히려 자본가의 눈에 훤히 드러나 보이는 억센 손이 그것을 와락채간다. 그렇다면 이런 이유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우선 두 번째 전제가 잘못됐다. 즉, 노동자는 자신이 상품 생산에 기여한 만큼의 가치를 받지 못했다. 그들은 착취당한 것이다. 그런데 마르크스를 비판하는 논자들은 오히려 첫 번째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자본가들은 어떻게 노동자들을 속일까?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사업에 기여한 만큼 임금을 지불하는 대신 오직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임금, 다시 말해 목숨을 부지한 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만큼만 지급한다. 자본가들은 노동력을 마치 하나의 상품처럼 구입한다. 그런 다음 생산 원료와 마찬가지로 하루에 X시간 동안 생산 과정에 투입한다. 마르크스의 용어를 사용해 다시 설명해보자.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이 불변자본 칸스턴트 캐퍼털이라 불리는 공장과 설비를 제공하고 가변자본 베리어벌 캐퍼털이라 불리는 노동력을 고용한다고 정의한다. 물론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을 공장이라고 불리는 한 곳에 모아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생산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자본가는 공장이 돌아가 생산되는 최종 생산물의 가치가 투입된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합을 초과해야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한다. 초과가치, 즉 이윤은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생산한 가치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한 결과 발생한다. 다른 말로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생산한 상품에 추가하는 가치는 그들이 임금의 형태로 받는 가변자본을 초과한다. 마르크스는 노동자에게서 강탈한 이런 부정이득을 잉여가치라고 불렀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제스민은 라디오 시티 뮤직홀에서 재봉사로 무대 의상을 제작하거나 수선하는 일을 하고 있다. 보통 관객들은 배우들이 뜯어진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오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 있는 의상을 수선하는 제스민의 바느질은 공연에 $10의 가치를 더한다. 그러나 그녀가 바느질에 대한 대가로 받는 보수는 $6밖에 되지 않는다. 즉, 공연 단장이 매일 공연마다 $4의 잉여가치를 제스민에게서 빼앗아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잉여가치 대 보수임금의 비율, 즉 6분의 4가 착취율이다. 그런데 왜 제스민은 자신이 공연에 온전히 기여한 $10에 대해 지불을 요청하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실업 문제에 있다.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실업을 발생시키며 산업예비군이 제스민이 더 높은 보수를 요구할 때를 대비해 언제고 대기하고 있다. 더구나 그녀는 생산수단인 재봉틀, 무대 의상 또는 무대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단장이다. 생산수단을 통제함으로써 단장은 제스민이 속해 있는 노동시장을 지배한다. 그 전에 단장은 무슨 기준으로 제스민의 보수를 $6로 책정했을까? 일단 단장은 자신이 고용하는 노동자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임금만 지불하면 그만이다. 제스민의 보수가 $6로 책정된 것은 그것으로 그녀의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그녀는 최저임금을 받은 것이다. 만일 그녀가 시간당 $1를 받는다면 그녀는 하루 6시간 노동으로 최저 생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단장은 6시간이 지났는데도 제스민에게 계속해서 일을 시킨다. 그는 그녀에게 더 많은 일감을 안겨주며 더 많은 시간을 일하도록 강요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단장은 그녀에게 하루 일당 $6를 주며 4시간이나 더 많은 10시간 노동을 시킨다. 그 결과 제스민은 자신을 위해 6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4시간은 단장을 위해 일하는 꼴이다. 4시간의 잉여노동은 곧장 단장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단장은 바느질 한 번 하지 않고 손쉽게 돈을 벌었다. 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만을 받을까? 앞서 말했듯이 상품의 가치는 상품에 투입된 노동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력 또한 하나의 상품이다. 따라서 노동력의 가격은 노동자의 생산 및 유지, 즉 재생산에 필요한 화폐량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최저임금이다. 일반적으로 자본가는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생산한 것을 구매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일정한 몫을 받기 위해 투쟁한다. 앞서 살펴본 예에서 공연 티켓 가격이 $10라고 한다면 비록 제스민이 공연에 $10의 가치를 추가해도 불구하고 그녀가 받는 보수로는 공연 티켓을 구할 수 없다. 혹시 제스민이 공연 배우의 상반신만 보겠다고 약속한다면 단장이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을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만일 이윤이 노동 착취에서 비롯한다면 이윤율은 생산된 잉여 가치의 양대 총투하된 자본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의 비율이라 정의할 수 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윤율을 A 생산된 잉여 가치의 양을 S 불변 자본을 C 가변 자본을 B라고 했을 때 이윤율 R은 C 더하기 V분의 S라는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본가는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늘림으로써 이윤을 높일 수 있다. 또는 남성 노동 이외에 여성 노동과 아동 노동을 착취함으로써 더 많은 이윤을 취할 수도 있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집필하고 있던 시기에 평균 근로시간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고 더 많은 여성과 아동이 공장 노동자로 투입되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이윤이 어떻게 해서 착취에 의존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없을까? 결국 노동자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자본가들을 무릎 꿇게 만드는 자본주의의 법칙이란 무엇인가? 마르크스는 사회혁명이 그저 아무 때나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자본주의에 내재한 경제적 모순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아래에서는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지목했던 5가지 법칙 또는 경향에 대해 살펴보자. 보이지 않는 손은 자본주의의 갈채를 보내기는커녕 그것을 파괴한다. 1. 이윤율 저하 경향과 자본 축적. 애덤 스미스처럼 마르크스 역시 자본가들이 서로 경쟁에 직면한다고 보았다. 만일 어떤 기업이 생산 규모를 확장하면 그만큼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경쟁 기업들도 따라서 생산 규모를 확장하고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한다. 그러나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임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올라간다. 이때 자본가는 어떻게 대처할까? 그는 노동력을 새로운 기계로 대체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높아진 임금만큼 착취율은 떨어질 것이고 그 결과 이윤율도 떨어질 것이다. 이처럼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은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이때 자본가들은 자기 꾀에 넘어간 나머지 딜레마에 봉착한다. 자본가들이 앞다투어 기계를 들여놓음에 따라 어부지리를 얻는 것은 기계 제조업자들이다. 그는 기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가격을 더 높게 부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초고속 필름 현상기가 시간당 더 많은 필름을 인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수입 증대에 기여한다면 이 장비의 제조업자는 자신이 생산한 현상기의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할 것이다. 앞서 마르크스의 이윤율 공식 RSCV를 다시 살펴보자. 이 공식대로라면 자본가는 기계실을 추가 구입하면 오히려 이윤이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를 염려해 기계를 추가로 들여놓지 않는다면 경쟁 업체에 뒤처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은 하나의 주어진 사업에 투하되는 자본의 양을 어쩔 수 없이 계속 늘려나가게 만들며 또한 경쟁은 개별 자본가가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적 법칙을 외적인 강제 법칙으로 느끼도록 만든다. 그것은 자본가가 자신의 자본을 보존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본을 지출하도록 강제한다. 축적하라 축적하라. 이것이 오늘날 모세가 말하는 예언이다. 따라서 절약하라 절약하라. 즉 가능한 잉여가치의 많은 부분 또는 잉여 생산물을 자본으로 전환하라. 어느 한 자본가가 기계를 개량해도 같은 결과가 발생한다. 재봉틀을 예로 들면 남보다 앞서 기존의 재봉틀을 개량한 제조업자는 대량 판매를 위해 판매 가격을 낮게 책정할 수 있다. 물론 이때 다른 경쟁업자들은 서로 경쟁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동자에게서 강탈한 이윤을 저축해 새로운 재봉틀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자본가들의 이런 끝없는 탐욕이 그들을 파멸로 몰고 간다. 이윤율 감소를 늦추기 위해 자본가들은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더 강화할 수도 있다. 어떻게? 먼저 노동 속도 즉 작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노동시간 및 노동일수를 늘릴 수 있다. 물론 이런 얄팍한 술수들은
노동자들의 인내심을 위험한 수준까지 높일 수 있다. 2. 경제력 집중 증가. 자본가들이 생산 규모를 확장하고 새로운 기계를 개발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그들 사이의 싸움은 더욱 격렬해진다. 물론 승리는 상품을 더 저렴하게 생산하는 대기업 쪽으로 돌아간다. 자본가들 사이의 유혈 투쟁은 항상 많은 소규모 자본가들을 황폐화시킨다. 그리고 그들 자본의 일부는 정복자의 수중에 들어가고 일부는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 이 투쟁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기업들도 멀지 않아 대기업에 흡수된다. 3. 깊어지는 경기 침체 및 공황. 유치한 말장난, 허튼 소리, 엉터리. 마르크스는 수요와 공급의 조화를 통해 자본주의 경제가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세이의 주장을 이런 식으로 깎아내렸다. 자본가들이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함에 따라 실업자가 증가한다. 그렇다면 자본가들이 계속해서 생산하는 상품은 누가 구매하는가? 아무도 없다. 상품은 판매되지 않고 창고에 쌓여가기만 한다. 기업들이 곳곳에서 도산하기 시작한다. 투자가 줄고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경제가 온통 패닉 상태에 빠져든다. 투자자들이 집 발코니에서 스스로 목숨을 내던진다. 물론 이런 상황은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이런 상황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기업들은 사업을 추스르고 생산을 위해 절망에 빠진 노동자들을 고용한다. 잉여가치와 이윤이 다시 증가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경제는 다시 곤두박질치기 시작하고 불황의 끝은 알 수 없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 침체는 더 빨리 찾아오고 그 골도 더 깊어진다. 4. 산업예비군. 노동력을 계속해서 기계로 대체하고 주기적인 불황을 겪으면서 자본가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을 공장에서 길거리로 내몬다. 산업예비군은 처음에는 구세군처럼 전투적이거나 호전적이지 않다. 물론 이들이 계속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한 그들은 값싼 노동력의 주요 공급 원천으로 기능할 것이다. 이처럼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은 처음에는 자본가들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을 준다. 5. 프롤레타리아트의 궁핍화. 모든 부와 권력이 소수의 자본가에게 집적되고 집중됨에 따라 궁핍, 억압, 예속, 타락, 착취는 가중된다.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반대로 여가시간은 줄어들면서 이미 짓밟힐 대로 짓밟힌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비참해진다. 마르크스는 초기 저술에서 노동자들의 절대적 생계 수준이 시간이 흐를수록 저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본론을 쓸 당시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은 정반대였다. 그래서 그는 초기 입장에서 일부 후퇴해 노동자들의 생계 수준이 상대적으로 저하된다고 주장했다. 실직, 소득 감소, 자포자기, 그리고 비참한 생활 끝에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는다. 상부구조의 가면이 벗겨진다. 자본주의라 불리는 추한 괴물이 얼굴을 드러낸다. 억압받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종언을 알리는 조종이 울린다. 수탈자들이 수탈당한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수탈자들에게서 쟁취하는 것은 공장만이 아니다. 그들은 인격을 되찾는다. 자본가들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주머니만 강탈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마음과 정신도 빼앗았다. 마르크스는 노동이 인간의 생활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인간은 자연을 통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들의 삶을 창조하고 강화하도록 강제받는다. 인간의 개성은 창조적 노동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 자본주의에서 노동력은 또 다른 상품이 된다. 사람들은 판에 박힌 따분하고 재미없는 일을 강요당한다. 그들은 살아 움직이는 도구가 된다. 그들은 스스로에 대해, 세계에 대해, 그리고 서로에 대해 소외감을 느낀다. 소외 에일리어네이션 개념은 마르크스주의와 실존주의의 현대사회 비판에서 핵심적인 개념이 되었다. 공산당 선언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프롤레타리아트에게 경제를 손에 넣고 자기 자신을 해방하라고 촉구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견해와 목적을 감추는 것을 경멸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가 기존의 모든 사회적 관계를 무력으로 전복해야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언한다. 지배 계급을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무릎 꿇고 떨게 만들자. 프롤레타리아트가 잃은 것은 그들을 단단히 옥매고 있는 쇠사슬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들이 얻을 것은 세상이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공산당 선언이 출간되고 거의 20년 뒤에 자본주의의 해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론이 출간되면서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칫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는 자신들의 슬로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이론적 토대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프롤레타리아트 혁명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모든 사람이 승리에 도취해 서로 부둥켜 안고
키스하면서 새로 발견한 인간성에 감사하며 호사스럽게 살아갈까? 모든 사람이 모닥불을 피워놓은 다음 빙 둘러앉아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쿰바야를 부를까? 당대의 일부 마르크스주의자들 중에는 이런 공상적인 생각에 빠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마르크스는 공상적 사회주의를 비판했고 그것에 조야한 논리를 비웃었다. 마르크스는 그렇게 감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소득의 공정한 분배나 부의 전면적인 재분배를 갈망하는 것을 경멸했다. 사회주의에서도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에 대해 완전히 동등한 대가는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지불되지 않고 남는 부분은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공산주의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온갖 추측과 논의가 무성했지만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마르크스는 미래의 식당을 위한 자신만의 레시피를 일부러 남기지 않았다. 이렇게 조리법이 없이 요리되어 나온 지배 체제로서 마르크스주의는 정치적 짬뽕 또는 소시지나 다름없었다. 즉, 그것은 중앙위원회의 여러 목표를 한데 쑤셔 넣고 인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형태로 찍어내는 값싼 방식이었다. 마르크스는 궁극적으로 국가 형태는 쇠퇴에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사이에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통치를 대신한다. 공산당 선언에는 소유권에 대한 전제적인 침해 방식으로 다음 10가지 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1. 토지에 대한 소유를 폐지하고 모든 지대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2. 소득에 대해 높은 누진세를 부과한다. 3. 모든 상속권을 폐지한다. 4. 모든 배신자들과 반역자들의 재산을 몰수한다. 5. 국가 자본과 배타적 독점권을 가진 국립은행을 통해 신용을 국가의 수중에 집중한다. 6. 통신 및 운송수단을 국가의 수중에 집중한다. 7. 국가 소유의 공장 및 생산수단을 늘려나간다. 황무지를 개간하고 공동계획에 따라 토지의 질을 개선한다. 8. 모든 인민에게 노동에 대한 동등한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농업 부문의 산업 전사들을 배치한다. 9. 농업과 제조업을 결합한다. 그리고 인구를 전국적으로 좀 더 균등하게 배분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점진적으로 폐지한다. 10. 공립학교를 통해 모든 아이에게 무상 교육을 제공한다. 현존하는 아동 노동은 전면적으로 폐지한다. 교육과 산업 생산을 결합한다. 미래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런 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방법을 발견해야 할 것이다. 유럽의 분열된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던 마르크스는 자신은 더 이상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성경을 보면 신은 모세와 그의 동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마르크스주의자들은 1883년에 마르크스가 죽고 나자 그들을 인도해줄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없었다. 이상으로 카를 마르크스 3자본과 자본주의의 몰락이었습니다. 카를 마르크스 4 마르크스 곱씹어보기. 마르크스의 정교하고 독창적인 분석을 어떻게 하면 포괄적으로 비판할 수 있을까?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지난 세기 동안 수많은 지식인이 수많은 지면을 통해 마르크스를 칭찬하고 비판하고 모욕하는 일을 반복했다. 이하에서 다음과 같은 간략한 주제를 중심으로 마르크스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1. 마르크스의 역사유물론은 잉여 노동이라는 관념을 어떻게 왜곡했는가? 이 노동자 계급의 궁핍화, 실업, 그리고 자본주의의 몰락이라는 예언은 어떻게 되었는가? 3. 마르크스는 현대 경제학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4. 마르크스는 현대 정치에는 어떤 기여를 했는가? 역사유물론은 잉여 노동이라는 관념을 어떻게 왜곡했는가? 프랑스 작가이자 시인인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서 주인공 장발장은 자베르 경감의 추격을 받는다. 마치 숙명처럼 자베르 경감은 서서히 장발장의 목을 조여 들어간다. 문학적 변증법은 두 사람의 극적인 갈등을 창조한다. 서로 숙명적 관계에 있지만 두 사람에게 다른 한 사람이 없는 삶은 단순하고 무료하다. 마르크스의 역사유물론이 지닌 문제점은 변증법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그가 관념적인 운동과 물질적인 운동 사이의 갈등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마르크스는 물질적인 원인을 우연적인 것으로 그린다. 그리고 이런 물질적인 원인이 관념 또는 사회의 상부 구조를 떠받치고 또한 주기적으로 그것을 변화시킨다. 그러나 이런 관계를 가정하면서 마르크스는 관념적인 힘들을 너무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결점이 그의 경제학에 영향을 미쳤다.
잉여 노동이라는 관념은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다. 앞서 언급했던 간략한 3단 논법을 상기해보자. 노동은 왜 착취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마르크스가 자본가의 이윤 획득 수단으로 노동가치서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가에게서 가치는 티끌만큼도 나오지 않는다. 마르크스는 바느질을 하는 제스민이나 대장간에서 일하는 스미스만 가치를 생산한다고 보았다. 그러면 마르크스가 자신의 노동가치설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상상력과 기업가 정신을 간과했다. 부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유형제의 투입만으로는 부족하다. VCR을 개발하는데 새로운 유형의 재료나 더 철저한 노동 착취 방식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당시 비디오 산업은 다음 두 가지를 필요로 했다. 즉, 발명과 투자에 대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이 그것이다. 소련 시절에 러시아인이 미국산 데님 청바지를 그렇게 갈망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소련이 질 좋은 옷을 생산할 수 있는 면허나 노동자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상상력, 혁신, 규율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비유형적인 요소가 성공적인 기업들과 나라들을 그렇지 않은 기업들과 나라들과 구분하는 기준이다. 마르크스의 유물론은 불행하게도 인적 자본, 지식, 숙련 또는 이윤 증대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관리 기술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자본을 멸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노동가치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번득이는 창의력과 아이디어 또는 아래와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는 내적 통찰력을 어떻게 설명할까? 몇 년 전 숲속을 산책하던 한 남자가 자신의 모직 양말에 우엉 가시가 달라붙어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마침 그의 은행 계좌에는 돈이 넘쳐나고 있었다. 그는 그 가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벨크로를 개발했다. 이때 그가 벌어들인 모든 이유는 노동자의 피와 땀에서만 나왔다고 할 수 있을까? 다음 장에서 우리는 위험 감수와 기다림이 사회에 더하는 가치를 무시했다며 마르크스를 공격하는 엘프리드 마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자본가는 투자를 함으로써 그 돈으로 편하게 앉아 상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면서 얻었을 욕구와 안락함을 포기한다. 투자에 대한 수익은 바로 그가 자신의 기쁨과 쾌락을 참고 기다린 것에 대한 보상이다. 만일 모든 사람이 수중에 있는 모든 것을 당장 다 써버린다면 사회는 신제품을 전혀 생산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가 노동자의 고열을 짜서 나온다고 말한 이유는 추가 이윤 생산의 결정적, 나아가 정당한 역할을 한다. 덧붙여 말하면 마셜이 주도했던 한계효용 혁명은 가치가 생산이나 공급에서 창출될 뿐 아니라 수요에서도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르크스 사후에 자본론 제2권이 출간되었을 때 한계효용론자들은 공급 측면에 초점을 둔 마르크스와 고전파 경제학자들을 맹렬하게 공격했다. 노동가치설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마르크스는 역동적이고 관념적인 수많은 요인을 논의 과정에서 간과했다. 데이비드 리카도는 이런 문제를 피해갔는데 그것은 그가 노동가치설을 추론의 한 도구로 보았을 뿐 가치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 마르크스가 이 이론을 수학적으로 입증하려고 시도했을 때 결국 그는 가시덤불에 떨어져 이도 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가 그런 와중에 벨크로를 개발하지 못한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노동자 계급의 궁핍화, 실업, 자본주의 몰락이라는 예언은 어떻게 되었는가? 마르크스는 예언보다 입증 가능한 경향들의 기초에 역사의 과정을 투사함으로써 미래에 대해 과학적 예측을 내리고자 했다. 그러나 역사가 그의 예측을 비껴나가려고 하자 사후에 그의 추종자들은 그의 저술을 토대로 하나의 사이비 종교를 창시했다. 따라서 어느 순간부터 그의 여러 법칙은 역사에 확고한 불변의 법칙들이 되었다. 이런 법칙들을 모델로 한 그의 추종자들은 그의 예언의 정확성을 선언할 수 있었다. 비록 마르크스주의가 처음에는 무신론적 과학에서 시작했지만 20세기에 들어 그것은 빛을 선택적으로 투과하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닮아가더니 좀처럼 과오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어느 순간 마르크스가 주장한 법칙들이 종교적 교리가 되었고 그 결과 마르크스주의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려는 노력 또한 실종되고 말았다. 마르크스는 생전에 그의 일부 지지자들이 자신이 세운 법칙들을 찬양하고 교단을 만들며 성스럽게 받드는 것을 목격했다. 무정부주의자 푸르동은 마르크스에게 과학적 사회주의를 마치 만고불변의 진리인 양교리 문답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제발 선험적인 모든 독단을 폐지한 다음에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독단을 사람들에게 주입하는 것만은 하지 맙시다. 품위 있고 진실한 논쟁을 합시다. 하지만 우리가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편협을 이끌지도 새로운 종교의 사도로 군림하지도 맙시다. 비록 이 종교가 논리의 종교이든
이성의 종교이든 비록 우리가 마르크스의 예측을 반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마르크스 사후에 자본주의가 몇 가지 측면에서 그의 예측과는 다르게 발전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첫째, 지난 100년 동안 주택 소유나 자동차 소유 비율 상승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자들의 생계 수준이 놀라울 정도로 상승했다. 오늘날 빈곤에 대한 정의를 마르크스가 활동했던 당시 상황에 적용한다면 당시 신흥 부르주아지는 빈곤선상에서 허덕일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비참해질 것이다. 반대로 마르크스가 활동했던 당시의 빈곤에 대한 정의를 오늘날에 적용한다면 지금의 노동자들은 부자에 속한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절대적 생계 수준이 상승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공산당 선언은 노동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예고했다. 현대의 노동자는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상승하는 대신 자신이 속한 계급의 실존 조건 아래로 더욱더 깊이 가라앉는다. 그는 극빈 상태에 처한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예측과 달리 노동자들의 호주머니가 빠르게 불어나는 것을 알아차렸다. 심지어 그는 공산당 선언이 발표된 지 10년 뒤에 농업 임금이 40% 가까이 상승했다는 이런 이유에서 마르크스는 앞서 살펴본 대로 자신의 예측을 수정해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해진다고 경고했다. 이후 노동자들에 대한 마르크스의 묵시적 예언은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도 더욱 부유해진다. 그러나 부자가 좀 더 빠르게 부자가 된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시대별 생활 양식에 따른 상대적 개념으로서 생계 수준 일종의 최저임금을 주장함으로써 빈곤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내린다. 20세기의 제조업 평균 임금 생활자도 컬러 TV를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저 생계 수준의 컬러 TV가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선 마르크스는 더 이상 노동자들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 절망감을 표시하지 않았다. 가난한 자가 계속해서 부유해질 수 있다는 이런 상대적 빈곤 개념은 가난한 자도 이득을 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부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철학자 롤스의 사회 정의로 발전한다. 따라서 현대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의 정신적 빈곤과 소외를 강조한다. 물론 틀린 지적은 아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하는 반복적이고 지루한 노동을 싫어하거나 혐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르크스 역시 사회주의에서 단순한 쓰레기를 줍는 노동이 어떻게 흥미로운 노동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적어도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만약 행복한 노동자가 더 열심히 일한다면 고용주는 그런 고용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노동자의 행복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만일 임금이 상대적이라면 행복은 더욱 그렇지 않을까? 다음과 같은 절대적 질문을 해보자. 오늘날의 노동자가 100년 전의 노동자보다 더 행복할까? 물론 다음과 같이 상대적 질문을 해볼 수도 있다. 노동자는 자본가만큼 빠르게 행복해지고 있는가? 그리고 다음을 고려해보자. 부자는 더욱 행복해지고 가난한 자도 더욱 행복해진다. 그러나 부자는 조금 더 빨리 행복해진다. 행복을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과학적 마르크스주의를 검증하려고 한다면 오늘날의 세태는 마르크스주의자와 비마르크스주의자 모두에게 통탄스러울 것이다. 한편 마르크스는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체제로서 자본주의의 붕괴를 예언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아직 죽지 않았다. 실업률이 1900년대 초보다 다소 높기는 하지만 노동인구 비율과 여성 노동 인력의 유입을 고려한다면 실업보다는 고용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자본주의는 주식시장을 통해 생산수단의 일부를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중간 계급을 형성했다. 1980년대 후반 수백만 명에 달하는 영국의 중하층 계급이 브리티시 텔레콤, 브리티시 스틸, 그리고 브리티시 에어웨이스 같은 기존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들의 주식을 사들였다. 미국의 노조연금 기금의 상당 부분이 기업 주식에 투자된다. 일부 마르크스를 옹호하는 논자들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의 구세주로서 정부 부문의 성장을 강조한다. 특히 그들은 사회복지 지출 증대가 자본가들을 심각한 경기 침체와 혁명에서 보호했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들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그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마르크스가 정치 제도와 상부구조는 정적으로 변화에 저항한다고 선언했다는 점이다. 즉, 상부구조의 경직성이 자본주의의 붕괴에 일조한다. 그런데 거꾸로 상부구조가 자본주의를 구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한다면 마르크스의 예언은 또 빗나간 것이 된다. 마지막으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뜻밖의 성공을 식민지 등 저개발 국가들 덕분이라고 설명한다. 그들은 자본가들이 저개발 국가들의 노동자를 수탈하기 시작했고
이들 수탈당하는 해외 노동자들이 국내 경제를 뒷받침하는 토대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비록 그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자본주의의 내적, 변증법적 붕괴라고 하는 마르크스의 분석과는 한참 동떨어진 내용이다. 요약하면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자본주의 분석을 위한 과학적인 체계를 고안했다. 그는 자본주의의 발전 경로를 자신 있게 예측했다. 몇 가지 불충분한 점을 인정하고 관대한 해석을 내릴 경우 마르크스의 예측은 그런대로 옳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음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즉, 항상 옳고 그름이 분명했던 마르크스는 종교적 감상주의자들을 몹시 경멸했다. 따라서 이런 식의 지적 관용에 대해 그는 불쾌감을 나타내며 거부감을 표시했을 것이다. 마르크스는 현대 경제학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영국의 경제학자 조앤 로빈스는 동료의 이론이 갖는 현실 타당성을 조롱하기 위해 이렇게 말하고는 했다. 너른 초원에서 여우의 뒤를 쫓고 있는 개를 생각해보세요. 개는 여우가 달리는 대로 그대로 쫓아갑니다. 내 동료의 이론은 이런 개의 등에 붙어있는 벼룩과 같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대다수 주류 경제학자들에게 마르크스의 경제 이론은 이런 벼룩과 같다. 주류 경제학에서 마르크스의 저항은 우파에게뿐 아니라 좌파에게도 껄끄럽다. 폴 세뮤얼스는 노동가치서를 자명한 또는 형이상학적 궤변으로 간주했다. 대공황 시기의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케인스에게 마르크스의 공적을 설득시키고자 애썼다. 하지만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다. 자본론에 대한 제 감정은 코란에 대한 감정과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역사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많은 사람이 그것을 일종의 영원한 반석 더 라크 오브 에이저즈처럼 떠받들고 그것에서 영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책을 읽어보기는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책을 떠받드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따분하고 시대착오적이며 학계에 논란을 일으키는 책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저는 코란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두 책이 전쟁과 평화를 일으키며 세계의 절반가량을 잠식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겠지요. 선생님께서는 자본론과 코란을 믿으시는지요? 아니면 자본론만 믿으시는지요? 하지만 그것의 사회학적 가치가 무엇이든 저는 그것이 현재 갖는 경제학적 가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물론 자본론이 간혹 건설적이지 않고 연속적이지도 않은 번득이는 영감을 준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 책을 한 번 더 읽어보겠다고 하면 선생님도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물론 마음씨 착했던 쇼는 그렇게 했다. 당연히 케인스도 그렇게 했다. 그럼 이번에 케인스는 자본론에서 한 줄기 빛 또는 메카를 보았을까? 이번에도 그는 보지 못했다. 저는 두 사람 중에 엥겔스를 더 좋아합니다. 그들이 일정한 논리 전개 방식과 상대의 논의를 무시하는 비열한 문체를 발명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들이 이 둘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그들이 경제학의 수수께끼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했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에 대해서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똑똑하기로 소문난 케인스마저 마르크스에 대해 도통 모르겠다고 선언한 이후 대다수 현대 경제학자들은 마르크스를 공부하는 것을 포기해버렸다. 영국 태생으로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저명한 경제학 비평가인 프랭크 한에 따르면 대다수 마르크스주의자도 마르크스를 읽지 않는다. 물론 그런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직 마르크스는 우리 곁에 살아있다. 특히 그는 급진 정치경제학 리뷰를 출간하고 매사추세츠 대학교 아머스트에서 현대 자본주의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수많은 급진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급진적 레더컬이란 단어의 어원은 문화 당근 같은 뿌리와 줄기를 뜻하는 레딕이다. 마르크스처럼 급진 경제학자들은 현대 경제학 이론이 자본주의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진 경제학자들은 마르크스가 입 밖에 냈던 모든 말 또는 모든 예측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려 하지 않는다. 일부 급진 경제학자들은 아직도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서를 신봉한다. 물론 자본주의의 전방위적인 통제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급진 경제학자들이 별다른 이해 없이 동의한다. 자본가들은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정복하려고 하며 작업장 및 기표소를 계속해서 통제하고자 한다. 1940년대 폴란드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미하오 칼레츠키는 노동자들의 급진적인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경기 후퇴를 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출신으로 대표적인 급진주의 경제학자를 자처하는 스티븐 마글린은 자본주의가 때로는 경기 침체를 선호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마글린이 옳다면 많은 사람이 마르크스주의적 허위의식에 빠져 있는 것이 꼴이 된다. 1980년에 치러진 미국 대선에 대한 마글린의 견해를 한번 살펴보자. 공화당 후보였던 레이건은 경기 침체 없는 낮은 인플레이션을 약속했다. 어리석게도 그는 자본가들이 경기 침체를 싫어한다고 잘못 판단했던 것이다. 어쨌든 자본가들은 레이건을 찍었다. 그럼 왜 그들은 레이건을 찍었을까? 그것은 레이건이 공약을 수정해 거꾸로 경기 침체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말 그는 그렇게 했고 마글린의 가정대로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속으로 즐거움에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현대의 급진 경제학자들은 동료 주류 경제학자들의 모델에 맞서, 정부에 맞서, 자본가들에 맞서,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정신적 스승인 카를 마르크스의 유물에 맞서 많은 피나는 전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까지 이겼다는 승전보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마르크스는 현대 정치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논쟁에서 하소연이라도 하듯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소련과 위성 국가들의 정치를 비난하고 나선다. 그들은 소련과 위성 국가들이 마르크스가 의도했던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소리친다. 그들의 하소연에도 일리는 있다. 처음부터 마르크스는 비록 말년의 후진 농업 국가였던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점치기는 했지만 공산주의를 고도로 산업화된 나라들에서나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러시아 혁명 이후 스탈린은 유럽에서 가장 후진적인 농업 국가였던 러시아를 산업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해 어려운 임무를 수행했다. 그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체제에서 소유권에 대한 전제적인 침해 방식으로 공산당 선언에 나와 있는 10가지 계획 가운데 1번 토지에 대한 소유를 폐지하고 모든 지대를 공공의 목적을 위한 사용한다과 9번 농업과 제조업을 결합하고 인구를 전국적으로 좀 더 균등하게 배치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점진적으로 폐지한다에 따라 농민들을 집단 농장 및 국영 농장에 강제로 편입시켰다. 1932년에서 1933년의 추운 겨울 동안 스탈린은 이런 강제 편입에 대한 저항을 분쇄하기 위해 수백만 농민들을 아사시켰다.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저항이 거세게 일어났는데 그 결과 인명피해도 다른 곳에 비해 더 컸다. 스탈린 이전에 레닌 역시 사회주의 러시아를 건설하면서 같은 정치적 난관에 봉착했었다. 그의 집권 시기 동안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정당 독재로 변모했다. 그리고 이 독재는 소련이 붕괴된 1989년도까지 지속됐다. 소련의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1980년대 말 고르바초프는 70년 동안 계속된 악천후를 겪은 붕괴 직전의 소련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때로 고르바초프는 마르크스를 포기하고 농지를 장기 임대하고 제조업 공장들을 영리 위주의 사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 일부 자유시장 메커니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자유시장 세력이 소련 경제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즉, 중앙계획 경제에 익숙했던 소련의 계획자들은 자유시장 세력의 움직임에 속수무책이었다.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냉전을 종식시킨 1등 공신은 다름 아닌 팩스다. 즉, 민주주의 지지자들이 팩스를 이용해 민주주의 가치를 전파하면서 냉전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고르바초프의 후임으로 대통령이 된 옐친은 러시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부단히 애썼지만 혼란스러운 정세를 틈탄 마피아의 특세와 각종 권력형 부정부패 그리고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오히려 공산주의 시절보다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한 노년 인구로 인해 큰 성공을 얻지 못했다. 이런 연금 생활자들에게 공산주의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돈을 보장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그들에게 배고픔과 절망 이외에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았다. 반면 러시아 젊은이들에게 자유시장은 기회였다. 그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자유롭게 여행하고 자본주의적 기업가 정신을 시험해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러시아 사회는 심하게 분열되기 시작했고 그것은 당분간 치유가 불가능해 보였다. 사실 이런 분열은 마르크스와 레닌이 강조했던 자본가 대 노동자의 대립보다 그 골이 더 깊을 수 있다. 1998년 7월 옐친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뒤늦게 치러진 니콜라이 황제와 그의 가족에 대한 장례식에 참석했다. 사실 니콜라이 황제와 그의 가족은 러시아 혁명 직후 살해되어 화장당한 채 안매장되어 수십 년 동안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었다.
옐친은 이날 장례식에서 레닌주의자들에 의한 황제와 황제 가족에 대한 무참한 살육을 비난하면서 러시아의 신구 세대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슈를 찾고자 안간힘을 썼다. 장기 집권 초기에 푸틴은 노인들에게 남루하기는 해도 튼튼한 콘크리트 건물에서 살게 하는 소련의 퇴직자 보장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년 기준 러시아의 은퇴자들은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4분의 3 이상은 소련의 붕괴가 나쁜 일이었다고 믿는다. 2018년 푸틴은 소련의 퇴직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비용이 많이 들자 철회하고 은퇴 나이를 남성은 60세에서 65세로 여성은 55세에서 63세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퇴직자 보장 정책을 약속하는 옛날 영상이 유튜브에 돌아다녔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고령의 비판자들이 빠르게 사망해 사라지는 것을 고려했을 것이다. 1949년 혁명 이후 중국인들은 마르크스를 신처럼 숭배했다. 그들은 대장정의 영웅 마오쩌둥을 마르크스와 같은 재단에 모시고 그와 동등하게 떠받들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덩샤오핑 치하에서 중국은 중국식 사회주의, 즉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표방하면서 마르크스와 마오쩌둥의 오류와 폐단을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많은 부문에서 자유기업주의를 발빠르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1960년대 마오쩌둥에 의해 시작된 문화혁명 당시 마오쩌둥에 의해 구금 조치를 당했던 덩샤오핑은 고양이는 쥐만 잡으면 되지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상관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철저한 실용주의자였다. 그는 상인들이 자신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을 가져가고 농민들이 자신들이 경작한 곡물을 판매하는 것을 허가했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이런 운동을 무엇이라 불렀을까? 그들은 이 용어를 자유시장이라 번역했다. 수백만 중국인들에게 자유시장이란 원래부터 존재하던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새롭게 만든 새로운 신조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약 10여 년에 걸친 자유화 이후 1987년에 보수 세력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비록 그들이 베이징의 마오쩌둥 무덤 맞은편에 있는 KFC 체인점을 철거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자유시장은 다시 후퇴하는 것 같았다. 다행히 보수 세력들의 반발은 오래가지 않았다. 덩샤오핑 사후 주룽지 총리와 장쩌민 주석은 개혁 개방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주도했다. 1998년 군부를 장악한 장쩌민은 호텔에서 냉장고 제조 공장, 가라오케 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의 개혁을 단행했다. 중국의 기업가들이 세계 경제를 주름잡기 시작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대다수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장난감뿐 아니라 이쑤시개에서 첨단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이제 세계 시장의 지배자로 군림하기 시작했다. 한편 이제 중국인들도 머리를 감을 때 미국 P&G의 샴푸를 사용한다. 비록 주룽지와 장쩌민이 자유기업을 육성하는 데 성공을 거두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국 공산당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친시장 성향의 경제학자들과 사업가들은 공산당 지도자들이 장래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자신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역시 과거와 같은 공산당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소련과 중국은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한 마지막 공산주의 강대국이었다. 폴란드,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등지에서 철의 장막이 거치면서 더 많은 노동자가 마르크스의 생각과는 반대로 단결의 자유를 성취했다. 지금까지 마르크스주의를 제대로 구현한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이스라엘의 키부츠조차 사회주의 관리 방식에서 자본주의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자원 부족, 이기주의, 해악으로 가득한 현실 세계를 벗어나고자 했던 마르크스주의의 이상은 아마 앞으로도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프롤레타리아트보다는 천사에게나 더 적합한 일종의 천국 또는 신라권을 닮은 일장춘몽에 불과하다. 불행하게도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허황된 열망은 선량한 사람들을 매혹해 마르크스주의의 복음을 내건 사악한 독재 정권들이 등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때 스탈린의 손을 들어주었던 조지 버나드 쇼는 소련의 압제를 목격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고개를 흔들며 지지를 철회했다. 오늘날 마르크스 하면 떠오르는 것은 경제 변화는 상당한 고충을 수반한다는 것, 권력은 언제든 압제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피착취 계급이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런 마르크스의 경고는 오히려 공산주의 국가들에 더 적합한 것처럼 보인다. 마르크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젊은 시절 비과학적이었던 마르크스를 더 좋아한다. 그들은 마르크스를 설득력 있는 경제 이론가나 카리스마 넘치는 정치 지도자로서보다는 사회 정의를 외친 인간미 넘치는 사람으로 기억한다. 이런 마르크스는 퓰리처상 수상자이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에 나오는 톰 조드를 닮았다. 내가 어디를 보든 나는 항상 거기 있을 거야. 굶주린 사람들이 먹을 것을 위해 투쟁하는 곳에 나는 있을 거야.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폭행하는 곳에 나는 있을 거야. 사람들이 격분해 고함을 지를 때도 나는 거기에 있을 거야. 그들이 손수 재배한 곡식을 먹고 그들이 손수 지은 집에서 살 때도 나는 거기에 있을 거야. 알아둬. 마르크스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여러 기만과 잔혹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가 그에게는 아마 최선의 장소일 것이다. 이상으로 카를 마르크스 4 마르크스 곱씹어보기였습니다.